예,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노총 서울본부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본부 안에 노무사들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법률지원센터, 법률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육의 범위를 조금 한정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다양한 의견들도 있었고 질문들도 있었고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운용 수익에 대해서 이거 투자하면 가능성이 높고 퍼센트가 높고 이런 건 잘 모르고 제 IRP도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다만 과연 DB형과 DC형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운용은 누가 하는가. 그 다음에 이걸 퇴직연금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니까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뭐 질의응답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일단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처음 시작은 퇴직금이죠. 그죠? 퇴직금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주 평균 일주 15시간 이상. 여러분들 다 해당될 거고요. 두 번째는 1년 이상 근무할 것. 이 두 가지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퇴직하기 전에는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 목돈은 들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게 퇴직금입니다. 그죠?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할 건데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퇴직할 때 요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퇴직하는 근로자한테가 지급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1년 이상 근무, 세 번째는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인데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의 회사인 MBN과 매일경제가 망하는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10년치 퇴직금은 여기 1년에 30일치이기 때문에 300일치잖아요. 그죠? 거의 1년 연봉 정도가 퇴직금으로 있었는데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인이라면 뭐 사장은 감옥 가겠죠. 지금 못하니까. 임금 체불이니까. 근데 나한테는 실제로 받을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사가 망하면 그 목돈이 날아간다. 라는 우려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가나 시장경제 차원에서의 고민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회사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그거를 투자하면 혹은 다른 데 굴리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미국 같은 거 보면 다 퇴직연금 가입돼 있어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굴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회사에 투자하면 좋을 텐데 라는 국가적 마인드.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퇴직할 때 지급하니까 퇴직금이 날아가는 경우. 그럼 보험성으로 뭔가를 드러나야겠다. 두 번째는 그 보험성을 시장에서 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가지고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을 구분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도 얘기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금 없이 회사가 돈을 쟁겨놨다가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가 있어요. 그죠? 뭐 회사가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장 개인 금고에 현금 다발로 넣어놓을 수도 있고, 무튼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요걸 그냥 퇴직금 제도입니다. 그죠?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퇴직하기 전에 망하는 걸 우려해서 야, 너 나중에 지급할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놔. 라는 게 DB형입니다. 자, 회사가 은행에 넣어놓는 거예요. 개인 금고가 아니라. 그럼 그 운용은 누가 할까요? 회사가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도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나중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DB형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DC형 같은 경우가 뭐냐면 명의를 회사 명의가 아니에요.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해요. 그 다음에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 줄게. 퇴직금 명목으로. 거기서 쌓이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만큼 운용해. 이게 DC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IRP인데 IRP는 오늘 얘기 안 할 겁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뭐 한 달에 500만 원씩이라든지 1년에 1000만 원 자유롭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도 700만 원까지 받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IRP는 빼고 결국에는 DB형과 DC형이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제가 전에 듣기로는 회사에서 원래 DB형을 하고 있었는데 DC형과 혼합형으로 변경하고 싶다라는 게 회사의 의지인가요? 아니요, 우리 직원들의 의지인가요? 회사는 어때요? 회사를 안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DB형은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 약자입니다. 한국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한국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영어 약자인데 DB잖아요. 그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Defined Benefit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확정된 게 내가 얻을 금액이에요. 그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걸 DB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DB형은 단순해요. 기존 퇴직금 제도랑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우려점 하나 있다고 했죠. 기존 퇴직금의 문제가 뭐였죠? 망했을 때. 그래서 DB형은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액으로 매번 정산을 해서 넣어놔야 됩니다. 회사 은행 계좌에.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게 DB형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60%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에 100%를 넣어놔야 되는데 퇴직금 매번 바뀌겠죠. 그럼 매년 정산해서 그만큼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유롭게 운용하는데 MBN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구글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오더라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혹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을 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들어가서 야, DB형 누가 운영한다고 했죠? 회사잖아요. 회사가 운영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계속 운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험이죠. 본인 퇴직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똑같지만 회사가 까먹고 나중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어디에 투자할지 같이 논의하자라는 게 적립금 운용위원회예요. 혹시 들어가고 있나요? 노동조합이 안 들어가요? 과반수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같이 안 들어가요? 네. 법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과반수 노동자의 대표 혹은 과반수 노동자가 선정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DB형은 아까 얘기했어요. 기존 퇴직금 제도랑 똑같다. 내가 받을 금액이. 회사가 마이너스 50% 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받을 돈이 2천만 원인데 적립된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 까먹어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퇴직할 때는 어차피 2천만 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까먹은 거는 회사의 손해인 거죠. 이게 DB형입니다. 두 번째 DC형은 뭐냐면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죠? 적립되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 자, 두 개의 차이점을 뒤에서 얘기할 건데 회사가 매번 납부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해요. 자, DB형은 내가 최후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DC형은 회사가 매번 일정 금액을 납부해주고 그걸 모아서 돈을 나중에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매년 납부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의 12분의 1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됩니다. 이걸 매년 납입하든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그거는 나중에 퇴직연금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뒤에서 계산 방법까지 다 볼 건데 기존 DB형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기존 퇴직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DC형 같은 경우는 매년 임금액의 12분의 1씩을 넣어 놓습니다. 누구 명의로요? 내 명의로. 그죠? 자, 그러면 내 명의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만약에 회사가 반기별, 분기별로 납입하기로 했어요. 규약에. 근데 회사가 이번에 돈 없다면서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얼마큼이냐면 내가 퇴직하는 시점 플러스 14일까지는 10%.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14일이 지났다. 근데도 부담금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연 20%입니다. 엄청난 이자율이죠. 보통 임금체불의 이자율과 거의 비슷하죠. 20%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산 방식과 두 번째는 운용 주체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망해도 내가 받는 금액은 동일해요. DC형은 내가 운용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 수익 10% 넘게 났다. 내가 먹습니다. 그죠? 이자 수익으로. 물론 그거에 따른 세금은 내겠죠.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별도로 이자 소득으로 내겠죠. 그래도 일단은 내가 먹는다. 근데 만약에 DC형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형 IRP를 TDF라는 걸 가입했는데 마이너스 6%였거든요. 한동안 주식 안 좋을 때. 그러면 내 퇴직금도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DC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운용하냐? 아까 질문 중 하나였는데 이런 겁니다. 어디 은행사에 DC형을 가입할지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죠? 근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은행에 가입을 해도 국민은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가입해도 삼성 관련해서 삼성 펀드 관련해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사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은행에 가입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은행에 가입한 후에 내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제 지금 퇴직연금 계좌인데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에서 가입하거든요. 거기서 좀 저렴하게 하는 게 있어서 좀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벗어나면 안 되니까. 자, 제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적금, 원리금 보장형, 그 다음에 수익증권, 뭐 이렇게 현금성 자산, 디폴트 옵션 막 있잖아요.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적금에만 넣어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적금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2, 3%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예적금으로 선택하면 신한은행 상품을 가입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은행에 퇴직연금 가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은행에서 자유롭게 그 은행 어플을 통해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자 이제 운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DC형을. 근데 대부분 운용할까요? 대부분은 DC형이 뭔지도 몰라요. 근로자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번 연락이 오지만 은행에서 그냥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대부분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 예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퇴직연금 왜 만들어졌냐? 두 번째 이유. 아깝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막 투자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목돈이 계속 묶여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 들어왔냐면 사전에 어디에 투자할지 지정해라. 뭐 사전 지정제, 뭐 디폴트 제도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분기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사전 디폴트로 정해놓으세요. 디폴트 옵션을.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그 은행 퇴직연금사에서 만든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여기 옆에 있는 걸 보시면 1, 2, 3, 4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 위험률 이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여기 써있죠. 원리금 보장 여부, 보장 이렇게 써있죠. 어떤 게 그 다음에 상품 등급에 뭐라고 써있죠?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선택하면 알아서 운용을 해줍니다. 이게 사전 디폴트 제도, 사전 지정제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DC형은 내가 운용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 방식은 뒤에서 볼 건데 어떤 게 유리해 보여요? 자, DB형이 유리한 것 같다. 예, DC형이 유리한 것 같다. DC형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자, 그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좀 이따 할 거지만 회사 입장에선 DB형이 유리할까요? DC형이 유리할까요? DC가 유리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유리할까?
자, 그래서 계산 방식을 볼 건데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쭉 따라오면서 좀 이해 안 되더라도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30일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그 평균 임금으로 1년마다 30일치를 계산한다. 이게 DB형 퇴직연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DB형 퇴직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근속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DB형 같은 경우는. 그럼 평균 임금 계산 방식을 좀 볼게요. 왜냐면 비교해 보려고. 평균 임금 뭐냐면 내가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를 좀 각색했는데 여러분들의 임금 구조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임금 구조를 잘 몰라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임금을 다양하게 쪼개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대기업이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따낸 건데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 20몇 개예요. 여기는 쭉 이렇게 쫙.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아까 얘기한 평균 임금, 임금 총액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요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기본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휴가보조금, 미상연차수당, 그 다음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분은 올해 말에 그만둘 사람이거든요. 올해 말에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경영성과급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목표가 있고 목표를 맞추면 전 사원한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여기서 어떤 게 아까 전에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임금에 포함될까요? 당연히 기본급. 당연히 들어가요. 그죠? 그다음에 직책수당 들어갈까요? 여기 팀장급들은 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연봉제면 안 받겠지만 직책수당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장기근속수당 들어가죠. 가족수당은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동법을 잘 아시군요.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항상 쟁점이 됐었는데 지금은 임금으로 그냥 편입시킵니다. 그죠? 상여금은요? 정기상여금이거든요. 이 회사 좋은 회사예요. 1년마다 1년에 8번씩 기본급의 100%씩 쪼개줍니다. 많이 주죠. 그래서 연봉으로 보면 1,8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상여금으로. 임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이게 대표적으로 뉴스기사 많이 나오는 정기상여금입니다. 그죠?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휴가 때 120만 원 줘요.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하시는 분 있어요. 들어간다. 여긴 주나요? 안 주죠.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대신에 정기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주니까. 대신에 비행기 값을 줄게. 너네 하와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그 비행기 값을 내가 내줄게. 이거 안 들어가겠죠. 현물 보조니까. 근데 이렇게 120만 원 주면 들어갑니다. 미상연차수당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 좀 복잡하지만 뒤에서 할 거예요. 자, 내가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50만 원이 또 나왔었어요. 이거 평균 임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연차수당도 들어가는 걸 뒤에서 할 건데 내가 퇴직하면서 연차수당 또 발생하잖아요. 못 썼으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 뒤에서 볼게요. 마지막으로 경영성과급, 임금일까요? 아닐까요? 법원 판결들이 쭉쭉 나옵니다. 경영성과급 같은 경우는 임금을 부정해요. 대부분은.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목표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목표 달성하면 388만 원 줄게 라고 하면 임금에 들어가요. 그죠? 우리랑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게 안 들어가냐면 경영사정이 좋아져서 갑자기 지급하는 것들. 뭐 하이닉스, 삼성반도체, STS 뭐 대표적인 애들이잖아요. 갑자기 뭐 연봉에 2배, 3배씩 막 주고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걸 왜 얘기하냐?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1년마다 주는 상여금. 그 다음에 내가 퇴직하기 전에 1년 동안에 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은 평균 임금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3개월치는 쪼개서 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2개월이잖아요. 12로 나눠서 3개월치는 임금 총액에 들어간다. 대신에 내가
그만두면서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평균 임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자, 저분 같은 경우 복잡하지만 하루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13만 8천 원이 나왔어요. 13만 8천 원을 퇴직하는 시점에 평균 임금이 13만 8천 원이에요. 그죠? 자, 이분이 2012년에 입사했습니다. 2012년 7월. 퇴직일이 2024년이에요. 오타 났는데 4년 12월 31일. 그러면 계산해 보면 4,700만 원.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게 DB형입니다. DC형 하나 볼까요? DC형 같은 경우는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에요. 내가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임금 총액을 다 계산해서 그 다음에 임금에 제외되는 것들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계산해서 12분의 1을 매년 넣어줍니다. 자, 그럼 매년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 DB형이랑 다른 점 하나인데, DB형 같은 경우는 아까 평균 임금이랑 계산할 때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 들어간다고 했나요?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DC형은 들어갑니다. 왜냐? 법 문구에 연간 받는 임금 총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12분의 1을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이게 노동부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받은 모든 금액을 계산해서 12분의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했을 때 429만 원입니다. 1년에 429만 원. 연봉이 올라가면 그만큼을 납입하고 내가 투자하면 되는 거. 이게 DC형입니다. 어떤 게 유리할까요? 계산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분이 자꾸 오타가 많은데 2012년입니다. 그죠? 12년 돼 있죠. 2024년까지 일을 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예시를 되게 열심히 짰어요. 예시를 어떻게 짰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연간 임금 월 평균 임금, 그러니까 전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임금 상승액을 대충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평균적인 거. 그래서 열심히 짰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분 처음에 2012년에 입사를 해서 쭉쭉쭉쭉 계속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럼 연봉의 12분의 1씩을 회사에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넣어주면 되냐? 이런 겁니다. 자, 2013년에 이분 월급이 284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회사는 284만 원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돼서 290만 원으로 늘었죠? 290만 원을 넣어줘요. 마지막에 쭉쭉쭉 일해서 이분이 맨 마지막 달 월급은 429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429만 원을 넣어줘요. 그래서 총 계산하면 4,264만 원이 나옵니다.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4,264만 원이에요. 은행에 들어가 있죠. 그럼 내가 운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아까 전 DB형은 퇴직금 얼마였죠? 기억나시나요? 4,700만 원이었어요. 지금 DC형 같은 경우는 운용 수익률이 0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얼마죠? 4,2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유리한가요? 그건 아직 모르죠. 수익률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한가요? DC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DB형의 가장 큰 우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20년 뒤에 그만두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 우려점이 있는데 DC형은 명확합니다. 그냥 연봉에 월급 한 번씩 더 주면 되네. 그래서 DC형이 훨씬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DC형과 DB형 두 가지가 있는데 계산 방식은 DC형 퇴직연금은 연봉의 12분의 1이고 매년 달라집니다. DB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 3개월치 월급 임금을 평균 임금을 내서 내가 근속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예시를 계산해 보면 DC형 같은 경우는 4,260만 원의 운용 수익금을 내가 먹습니다. DB형 같은 경우는 4,783만 원. 운용 수익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 유리하냐? DC형은
내가 투자를 해서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500만 원이죠. 510만 원. 510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없다면 DB형이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수익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혹은 대부분은 적금으로 되어 있으면 3% 정도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DB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초년생 때 국민은행 같은 데서 하는 투자 설명회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투자 교육 들어가 보면 이런 것도 교육합니다. DB형과 DC형이 있고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국민은행 직원은 DC형이 유리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임금 지금 그 당시 2018년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률이 16%인데 그러면 DC형 그만큼 수익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긴 했거든요. 즉 내 임금 인상에 대한 예상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무조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볼게요. 아까 전에 얘기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연도별 임금 총액입니다. 즉 한 달 월급의 평균이에요. 쭉 보시면 퍼센트가 아래 쭉 있죠.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의 임금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작은 기업과 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2020년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률이 1% 정도밖에 안 되죠.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임금 인상률은 5% 이상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IRP 그때 TDF라는 걸 가입할 때도 2020년 말이었거든요. 그때 주식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차 하나 살라나? 했는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요거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께 드릴 거니까 쭉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DC형과 DB형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회사가 운영할 수도 있지만 혼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DC형 70%, DB형 30% 혹은 DB형 50%, DC형 50% 이런 식으로 사전에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A그룹은 DC형 90%에 DB형 10%, B그룹은 DB형 90%에 DC형 10%, C그룹은 DC형 20%에 DB형 80%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 관리 감독이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회사가 혼합형을 할 때 규약이란 데에다가 DB형 몇 퍼센트, DC형 몇 퍼센트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부담금이 나오고 거기에 DC형 퍼센트만큼 우리가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C형 20%, DB형 80% 이게 혼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DB형은 원래 내가 퇴직금 계산해서 80% 받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에 20%씩 넣어놨겠죠. 그럼 그거를 운용해서 받는 거. 이게 혼합형입니다. 예, 하나의 비율을 설정해야 되고요. 자, 아까 전에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결정할 때 노동조합이 같이 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혹은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회사는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우리 조합원들이 DC형을 원하니까 DC형으로 바꾸자. 회사는 들어줄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는 없어요. 그죠? 안 들어줘도 돼요. 다만 다수의 의견이 이러니까 노동조합에서 강하게 요구하니까 그래 DC형으로 하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럼 회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퇴직연금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지부장님이에요. 그죠? 지부장님이 안 돼. 그럼 못 바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계산 방식을 보고 노동조합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질문 중에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이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제 혜택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세제 혜택은 뭐 DC형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DB형 퇴직연금은 목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옛날에 법 개정 전에는 이 4,783만 원을 내 은행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죠? 그럼 뭐가 빠질까요? 퇴직 소득세가 빠져요. 그죠? 근데 DC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4,264만 원의 운용 수익금을 내가 퇴직할 때 IRP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DC형은 IRP 계좌를 만들고 DC형 돈 들어있는 게 그대로 IRP로 들어와요. 그죠? IRP로 들어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운용하다가 만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40%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퇴직소득세보다는. 자, 그러면 DC형이 세금으로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2021년경에 법이 바뀝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DB형이든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 제도든 퇴직할 때 IRP를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 회사는 IRP에 넣어줘야 돼요. 왜 법이 바뀌었냐면 DC형만 좋다. 세제 혜택만 DC형만 있다. 그래서 DB형도 지금은 IRP 계좌에 넣어줘야 되고 내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니 그럼 DC형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냐? DB형을 못하는 거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내 돈을 넣을 수 있어요. 내 돈을 넣어서 심지어 700만 원까지는 세제 혜택돼요. 내 돈을 막 넣어서 운용할 수 있어요. IRP처럼.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10% 이상 낼 수 있는데 그러면 DC형으로 하고 내가 그때 돈을 더 넣어서 목돈을 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0분이라서 좀 마무리하면서 아까 질문 들어온 것 중에 강의 중에 못한 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쭉 질문 다 적어놨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퇴직연금을 지금 국민연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내가 퇴직할 때 내 주요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뭐가 더 유리하냐? 결국에 DB형과 DC형은 그 뒤에 은퇴 후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IRP 계좌로 돈이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수수료 같은 건 제가 잘 몰라요. 대신 아까 전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C형을 선택했을 때 내가 증권사도 그러니까 DC형이 가입된 증권사나 은행사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상품을 할 건지, 삼성증권 TDF를 할 건지, 혹은 뭐 국민은행 적금으로 할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목록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비율, 삼성증권 TDF 70%, 국민은행 적금 30%, 이런 식으로 더 들어놓을 수도 있어요. 50%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관련한 운용 수익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결국에 혼합형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불안하니까 DC형은 뭐 DB형을 60% 이상으로 하고 DC형을 40% 정도 해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동의만 하다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했는데 지금 딱 40분이거든요. 좀 정리를 하면 저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라는 곳에 있고 당연히 무료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들이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있지만 저희 민주노총 대표번호 1577-2260인가요? 거기를 전화하면 서울은 다 저희가 받아요. 저희가 1차 상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 있거나 이러면 이쪽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부장님한테 명함 드렸으니까 지부장님 통해서 명함 받으셔서 제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예. 보통은 DC형과 DB형으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DC형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DB형과 DC형은 똑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DB 운영하다가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DC형으로 운영하다가 DB형으로 바꾸는 회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부담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강의는 안 했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DB형에 지금 예를 들면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분이 10년 넘어서. DC형으로 변경해요. 그러면 다시 재정산해서 이 사람 최초 입사부터 지금까지 연봉의 12분의 1씩 넣어주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DB형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좀 빨리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DC형의 세제 혜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내 개인적으로 내는 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다. 그죠? 이거는 세법상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DC형에 가입되어 있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냐면 이 근로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행 가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오세요. 개설하고 오세요. 개설하면 그 계좌에 넣어줬어요. 그 IRP 계좌를 내가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내 DC형 퇴직연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바로 IRP를 없애고 바로 돈 받는다. 두 번째, 이걸 계속 운용하다가 55세 이상의 연금으로 받는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없애고 바로 돈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두 번째,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세제 혜택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DB형과 퇴직금은 IRP 계좌로 넘기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 DB형과 기존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하는 시점에 내 그냥 국민은행 그냥 예금 계좌, 월급 계좌에다가 퇴직소득세 빼고 넣어줘요. 너 IRP에 넣고 싶은데 그러면 퇴직소득세 뺀 그 금액을 다시 빼서 IRP 계좌로 넣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 제도도 DB형 퇴직연금 제도도 무조건 회사는 IRP 계좌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의 차이는 지금은 없어요. 이 말씀.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똑같이 IRP 계좌를 어차피 이관이 되니까 IRP 계좌에서 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IRP 계좌로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네. 거기서 같은 상품을 또 사면 되겠죠. 또 사면 되겠죠. 네. 혹은 바꿔도 되고요. 매번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너스 났다고 했잖아요. 해보니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때는 매도가 쉬워요. 매수 맞나요? 매수가 쉬워요. 근데 떨어질 때는 매수가 또 어렵습니다. 안 팔리는 경우도 생겨요. 계속 줄어들면서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좀 기간이 좀 걸립니다. 예. 회사 입장에서는 굴려볼 거예요. 그죠? 어떤 거 굴려볼 거냐? DB형을 현재까지 운영할 때 운영 수익률과 이 전체 직원에 대한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평균 임금 상승률이 얼마큼 되나요? 4, 5%면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DC형으로 변경하는 게 운용 수익률 때문에 변경하기 싫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뭔가 번거롭고 변경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정산하는 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게 불편해서 안 하겠다는 할 수 있어요. 아, 귀찮아. DB형으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운용 수익률 때문에 그렇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워낙 금액도 크고 몇백억대라면 그 다음에 그 투자에 대해서는 훨씬 전문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10% 이상 날 수도 있잖아요. 금액도 크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결정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경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동의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동의권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어요. 거부권만 가지고 있고. 예. 그러면 요청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중간정산 같은 경우는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이든 동일합니다. 원칙은 퇴직 시점에 지급한다예요. 대신에 예외적인 사유가 쭉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아니면 배우자가 아파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같이 예외적인, 혹은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 갑자기 임금이 확 줄어든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긴 하거든요.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내가 주택을 구매해야 되니까 중간정산 해주세요. 회사가 싫다.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이후에 그러면 근속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새로 계산한다고 봐요. 노동부에서는. 그래서 중간정산하는 경우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돼요. 중간정산하면 1년도 안 되고 그만두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1년치에 대해서. 원래 중간정산은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 안 좋죠. 예. 왜냐하면 나중에 받는 게 유리한 거는 맞으니까요. 임금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대신에 유리한 건 딱 한 경우죠. 임금 피크제 시행한다. 은행사에서. 그럼 갑자기 뭐 연봉 1억이 4천원으로 줄어들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중간정산하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요. 임금 피크제를 한다면 DC형이 유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냐? 사전정산 안 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DB형이라면 임금 피크제 이후는 엄청 깎여버려요. 그럼 DC형은 임금 피크제랑 상관없습니다. 매년 연봉의 12분의 1씩이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임금 피크제 시행하는 은행 같은 경우는 DC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교육과 보니까 거기 노조는 조합원의 한 40%가 임금 피크제 대상이고 막 이런 경우라면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줘야 될 의무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왔을 때 거부하면, 예를 들면 보통 의무 규정은 처벌 규정이 있죠. 이걸 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네,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걸 봐야 돼요. 이게 둘에 쪼개놨지만 실제로 인사회계는 어떻게 하냐? 회계. 예를 들면 두 개를 쪼개놨지만, 물론 MBN과 이 정도 사이라면 안 그러겠지만 작은 사업장은 어떻게 하냐면 쪼개놓고 실제로 A 회사에서 B 회사로 막 옮기고, 같은 회사 건물에 있고, 그다음에 막 돈도 A 회사에서 뺐다가 B 회사 넣고 이런 경우를 하면 실제로 하나의 회사로 보거든요. 저희는 이제 부서별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는 없어도 관리부는 하나예요. 격리주체는 하나예요. 그래서 관리부가 같은 경우는 예, 그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예.